가을바람이 쓸쓸히 불어오는 어느 오후, 정만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둔 지 벌써 사흘이 지났죠. 그의 손에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게 되어 미안해요. 태석이와 수진이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을 잘 돌봐달라고. 이제 혼자 남게 될 당신이 너무 걱정스러워요. 정만은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0평생 아내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혼자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태석과 수진이 다가왔어요. 아버지, 병원에만 계실 순 없잖아요. 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셔서 지내시죠.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러게요, 아버님. 어머니께서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정만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내의 유언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마워. 며칠 후 정만은 태석의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은 어디에서 사연을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어요. 수진이 정만을 위해 준비한 방은 안방 옆 작은 방이었죠. 아버님, 이 방 어떠세요? 햇빛도 잘 들고 조용하죠?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좋구나. 정만이 답하며 방 안을 둘러봤어요. 비록 작은 방이었지만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아이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자가 환하게 웃으며 정만에게 달려왔어요. 정만은 손자를 끌어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성수, 할아버지랑 이제 같이 살게 됐네. 기쁘지? 네, 할아버지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요. 그때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수 과외 선생님, 최유리입니다. 28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띤 그녀의 모습에서 정만은 왠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성수를 가르치고 계시는군요. 고생 많으십니다. 정만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니에요. 성수가 워낙 똑똑하고 착해서 가르치는 재미가 있어요. 유리가 따뜻하게 답하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녁 드시죠? 오늘은 특별히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정만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짐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떠났지만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태석과 수진은 정말 잘 챙겨주는 것 같았고 손자와도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네요. 정만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따뜻해 보이는 일상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정만이 태석의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수진이 삼시세끼 챙겨주고 태석도 퇴근하면 아버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거든요.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만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수진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어요. 아버님, 화장실 사용 후에 환기를 좀 시켜주세요. 냄새가. 미안하다. 앞으로 조심할게. 정만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수진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화장실 문에 방향제를 여러 개 뿌려놓더니 급기야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버님, 성수 과외 시간에는 좀 외출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가 집중하기 어려워해서요. 그래, 내가 방해가 되나? 정만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조용한 환경이 필요해서요. 정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외 시간은 거의 3시간이나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어디로 나가라는 거죠? 며칠 후에는 더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수가 할아버지와 놀자고 하자 수진이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성수야, 할아버지는 피곤하시니까 방해하면 안 돼. 하지만 할아버지가 같이 놀자고. 안 된다니까. 너는 공부나 해. 성수는 실망한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만은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먹었는데 언제부턴가
혼자 먹게 됐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성수 과외 때문에 일찍 먹어야 해서요. 수진이 차갑게 말하며 정만의 밥상을 따로 차려줬어요. 정만은 혼자 앉아서 밥을 먹으며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어느 날 정만은 오랜 친구 이재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국아, 나야. 정만아, 어떻게 지내? 아들네 집은 좋지? 정만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재국아, 나 좀 답답해. 왜? 무슨 일이야? 글쎄, 처음엔 좋았는데 요즘 며느리가 나를 영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 화장실도 못 쓰게 하고 밥도 혼자 먹고. 이재국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뭔 소리야? 가족끼리 그럴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야. 애들 엄마가 죽기 전에 그렇게 부탁했는데 정만아, 너무 참지만 내가 눈치 볼 사람들이 아니야. 하지만 정만은 태석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수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봤어요. 태석 앞에서는 여전히 자상한 며느리 역할을 했거든요. 아버님, 저녁 식사 어떠셨어요? 수진이 상냥하게 물어봤어요. 맛있게 먹었다. 정만이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태석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편하게 계시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만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의 냉담함을 아들에게 일러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가정에 불화만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성수의 과외 선생님 최유리였습니다. 어느 날 성수 과외가 끝난 후 유리가 정만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유리가 조금 주저하다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정만이 놀란 듯 유리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알았나요? 성수가 얘기해요. 할아버지가 요즘 혼자 계신다고. 할아버지랑 놀고 싶은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한다면서요. 정만의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 젊은 선생님이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다니.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 가져주셔서. 할아버지, 성수는 정말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수업 중에도 자꾸 할아버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순간 정만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어요. 적어도 손자만큼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수진과 태석이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들은 정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계시니까 너무 불편해. 화장실도 냄새나고 애 과외할 때도 신경 쓰이고. 그래도 어쩌겠어?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진짜 답답해 죽겠어. 정만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집만 되고 있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날 밤 정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 없는 세상에서 가족마저 자신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만이 아들네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과외 시간이면 밖으로 나가서 근처 공원을 서성이곤 했어요.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정만은 우연히 태석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보게 됐습니다. 태석이 급하게 나가면서 방문을 열어둔 채로 간 것이죠.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게 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생명보험. 서류 메뉴에는 아내의 생명보험 지급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수령자란에는 태석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보험금은 5천만 원이었어요. 정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사람이 보험을 들어놨었나? 왜 몰랐지?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서류 밑에는 정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가입 신청서가 있었거든요. 보험 금액은 8천만 원. 수령자는 역시 태석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만의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 태석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굳어버렸어요. 아버지, 그게 태석아. 이게 뭐니? 정만이 서류를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네 엄마 보험금을 언제 받은 거냐?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이 보험은 뭐고? 태석이 당황하며 머뭇거렸어요.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생전에 들어놓으신 보험이에요. 그런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지? 그리고 내 보험은
언제 가입한 거야? 아버지가 혼자 계시기 어려우니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정만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만약의 사태, 내가 죽기를 바라나?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태석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만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죽자마자 보험금부터 챙기고 심지어 자신 모르게 자기 명의로 보험까지 가입했다니. 이게 아내가 잘 부탁한다는 뜻이었을까요? 며칠 후 정만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태석과 수진이 전화로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뭐래?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시골집이 생각보다 비싸게 나갈 수 있대. 최소 5억은 받을 수 있을 거래. 태석이 답했습니다. 정말? 그럼 어머니, 보험금이랑 합치면 강남 아파트 계약금은 충분하겠네? 그러게. 부동산 중개인이 준 신축 아파트도 두어 군데 알아봤대. 30평대인데. 괜찮은 곳들이야. 정만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기 시골집을 팔아서 강남 아파트를 사겠다고? 그것도 자기 몰래? 다음 날 정만은 직접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건 박정수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였어요. 어르신이 누구세요? 박정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는 이 집 주인 박정만이요. 정만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정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태석 씨가 집 매매 의뢰를 하셔서 내 허락도 없이? 저는 태석 씨가 아버님께 허락받았다고. 정만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어머니 보험금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보험, 심지어 시골집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정만은 태석과 수진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태석아, 시골집 팔 생각이었나? 태석이 움찔했어요. 아버지, 그게. 대답해봐. 내 집을 내 허락도 없이 팔려고 했나?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어차피 비어있는 집인데 팔면 좋잖아요. 강남에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실 수 있고. 더 좋은 곳? 정만이 비웃듯 말했어요. 내 이름은 빼고. 태석과 수진이 말이 없었어요. 정만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유언은 단순히 자신을 챙겨달라는 뜻이었는데 이들은 그걸 자신의 재산을 차지할 기회로 본 거였어요. 아내 보험금, 자신의 생명보험, 시골집까지 모든 걸 계산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정만은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의 외로움보다 더 큰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여보, 이게 당신이 원한 거야? 정만이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만은 자신이 정말 혼자가 됐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피를 나눈 가족조차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만이 진실을 알고 난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수지는 아예 대놓고 정만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요즘 나이가 드시니까 기억력도 안 좋아지시는 것 같네요. 수진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시골집 얘기를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세요? 민감하게? 내 집을 내 허락도 없이 팔려고 했는데. 아버님, 혼자 계실 때도 안 가시면서 왜 그 집에 그렇게 매달리세요? 어차피 관리도 안 되고 있잖아요. 태석도 아내 편을 들었어요.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하시겠어요? 하지만 정말 가슴 아픈 건 손자의 변화였습니다. 성수가 점점 정만을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수야, 할아버지랑 같이 놀까? 정만이 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성수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할아버지는 아프시니까 조용히 계시라고 했어요. 아프지 않은데 할아버지는 멀쩡해. 하지만 엄마가, 그리고 할아버지는 냄새나요. 정만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린 손자마저 이런 말을 하다니. 수진이 뒤에서 아이에게 뭔 말을 했는지 뻔했어요. 며칠 후 수진은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사는 거 저희도 힘들어요. 뭐가 힘들다는 거야? 아버님 때문에 저희 생활이 다 엉망이 됐어요. 성수도 스트레스 받고 저희 부부도 마음 편할 날이 없고. 태석이 말렸어요, 여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좋은 요양원 많아요.
거기 가시면 또래들도 만나고 재미있으실 텐데요. 요양원? 정만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네. 요즘 요양원들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아버님이 여기 계시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실 거예요. 정만은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요양원? 자식이 부모에게 요양원에 가라고 하다니. 아내의 유언이 무색할 지경이었어요. 나는 싫다. 정만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정만은 이재국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재국아, 나 정말 모르겠다. 또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요양원에 가라고 해.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시골집까지 팔려고 했어. 이재국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어머니 보험금도 이미 받았고 내 명의로 생명보험까지 들어놨어. 내가 죽기만 기다리는 것 같아. 정만아, 이건 아니야.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재국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만아, 내가 참을 필요 없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는 게 옳은 건 아니야. 그 대화 이후 정만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요? 아내의 유언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존엄성까지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며칠 후 최유리가 정만을 찾아왔어요. 성수의 과외가 끝난 후 조용히 다가온 거예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왜 그래요? 선생님, 성수가 요즘 할아버지에 대해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정만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할아버지가 아프시다고, 냄새가 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유리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할아버지, 성수는 정말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부모님이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젊은 선생님만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런 마음 가져주셔서.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수지는 이제 아예 정만을 투명인간 취급했고 태석도 아내 눈치를 보느라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가장 힘든 순간은 성수가 자기 생일에 할아버지를 부르지 않은 때였습니다. 성수야, 생일 축하해. 정만이 몰래 선물을 준비해서 다가갔어요. 하지만 성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면 안 돼요. 엄마가 파티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린 손자마저 자신을 거부하다니. 아내가 죽고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더 큰 외로움만 안게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정만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당신이 부탁한 대로 참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아무 대답도 없는 사진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만은 자신이 이 집에서 정말 필요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다시 요양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정말 좋은 곳 알아봤어요.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반격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정만이 절망에 빠진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부동산 중개업자 박정수와 함께 아파트를 보러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버지, 저희 잠깐 외출할게요. 태석이 대충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정만은 그들이 나간 후 태석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정만이 중얼거렸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강남 아파트 계약서였어요. 가격은 15억 원, 계약금은 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생명보험금, 5천만 원 시골집 매매 예상금, 5억 원 대출 7억 원 기타 5천만 원. 정만은 기타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를 뒤져보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자신 명의의 생명보험 가입증서와 함께 대출 담보로 시골집을 이미 제공한 서류가 있었거든요. 이놈들이. 정만의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발견된 메모지였습니다. 수진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빨리 요양원 보내기, 시골집 처리해야 함, 생명보험 조기 수령, 방법 알아보기. 정말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자신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드러난 증거였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만은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태석이 들어왔는데 표정이 어둡상했어요. 뒤따라 들어온 수진의 얼굴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정수가 망설이며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아파트가 마음에 안 들었나? 정만이 물었습니다. 태석과 수진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박정수를 바라봤어요. 박정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계약금 문제가 있어서요. 계약금 문제? 시골집 매매가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고 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서. 그때 수진이 발끈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시골집 매매에 협조를 안 하시니까. 내가 언제 안 한다고 했어? 도장도 안 찍어주시고 부동산 업자 만나는 것도 반대하시고. 박정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양심상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소유주 동의 없이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태석이 박정수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처음부터 아버님께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어르신께서 직접 반대 의사를 표현하시니까. 아니, 박 선생님, 지금까지 진행한 게 얼마나 많은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박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그 순간 수진이 폭발했어요. 아버지, 정말 이기적이세요. 저희가 아버지 모시려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세요? 고생? 너희는 내 돈만 노리고 있잖아. 뭐라고요? 정만이 방에서 본 서류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보험금, 4명의 보험, 시골집, 심지어 생명보험, 조기 수령까지 알아보고 있었잖아. 태석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 그건 뭐야?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나? 박정수가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이제야 상황을 알겠네요. 처음에 태석 씨가 말한 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수진이 박정수에게 소리쳤어요. 박 선생님,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일에 관여할 수 없어요. 특히 어르신께서 원하지 않으시는데. 박정수가 서류 가방을 싸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박정수가 나간 후 집안은 폭풍 같은 침묵이 흘렀어요. 태석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정말 아버지 생각해서 한 거예요. 내 생각해서 내 생명보험까지 들어놓고.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저희가 장례 비용까지 다 부담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죽어줄까?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만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라. 뭐라고요? 다 나가라고. 내 집에서 나가. 태석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건 제 집이에요. 그래, 내 집이지. 그럼 나도 나가겠다. 정만은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지도 않은 짐이었습니다. 아내의 사진과 옷까지 몇 벌. 그게 전부였어요. 태석과 수진이 막았지만 정만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버지, 밖에 나가시면 어떻게 사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정만은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갈 곳 없는 몸이 됐지만 오히려 마음은 후련했어요. 적어도 가짜 가족의 품에서 짓눌려 사는 것보다는 나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정만은 휴대폰을 꺼내 이재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국아, 나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 정만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집 나왔어. 이제 정말 싸워보려고. 정만은 이재국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나온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마음만은 결연했어요. 정만아, 무슨 일이야? 이재국이 뛰어나와 정만을 맞았습니다. 재국아, 나 이제 못 참겠어. 이재국은 정만을 안으로 들이고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보험금 얘기부터 시골집 매매, 생명보험 가입까지. 듣고 있던 이재국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야.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일들이잖아.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들은 가족이고 난 늙은 노인일 뿐인데. 이재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만아, 나이가 많다고 당하고 살면 안 돼. 내 권리를 찾아야 해. 권리? 당연하지. 아파트 증여 철회부터 시작해서 보험 사기 고발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정만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법은 어렵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도와줄게. 내 조카 중에 변호사가 있어. 김정우라고.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야. 다음 날 이재국은 정만을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김정우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이었어요. 어르신,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정만은 처음엔 말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자식을 고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김정우 변호사의 차분한 격려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증여는 언제 하셨나요? 작년에. 아내가 아프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아드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잘 모시겠다고,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김정우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명의의 생명보험 가입은 어르신께서 동의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럼 서명은? 그것도 아들이 한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 문제도 있고요. 정말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중요해요. 혹시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만이 고개를 저었어요. 집에서 나올 때 못 가져왔어요. 괜찮습니다.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그때 정만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정수였어요. 여보세요? 어르신, 저 박정수입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태석 씨와 좀 얘기할 게 있어서요. 정만은 변호사와 이재국을 바라봤어요. 김정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보세요.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카페에서 박정수를 만난 정만은 놀랐습니다. 박정수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거든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태석 씨가 하는 말이 계속 바뀌고 어르신께는 허락받았다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박정수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걸 어르신께 드려야겠어요. 이게 뭔가요? 태석 씨와 수진 씨가 계획했던 모든 거래 내역이에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정만이 서류를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집을 담보로 잡힌 대출 서류와 함께 이미 진행 중인 매매 계약서가 있었어요. 이미 계약이? 네. 어르신 모르게 진행했어요. 하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은 안 됐습니다. 박정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 저도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지만 양심상 이건 아니에요. 태석 씨 부부가 어르신께 하는 짓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도와주실 건가요? 네, 법정에서 증언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제공할게요. 정만은 박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정만은 이재국의 집에서 김정우 변호사와 함께 모든 자료를 검토했어요. 박정수가 제공한 서류들과 함께 소송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르신,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됐습니다. 김정우 변호사가 말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가 충분해요. 아파트 증여 취소 소송과 보험 사기 고발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후 최유리가 정만을 찾아왔어요. 이재국의 집 주소를 수진에게서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선생님이 왜 여기까지? 성수가 할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해요. 밥도 잘 안 먹고. 유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할아버지, 성수에게 진실을 얘기해줘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정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지만 아이는 부모를 따르는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성수는 진짜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부모님이 뭔 말을 해도 마음속으로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정만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싸움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기면 성수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할아버지, 성수는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정만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싸움은 자신의 존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손자와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거든요. 다음 날 법원에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정만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아파트 증여 취소 소송이었어요. 정만은 김정우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고 맞은편에는 태석과 수진이 자신들의 변호사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사건을 호명했어요. 아파트 증여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우 변호사가 일어나 차분히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정만은 피고들의 기만과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증여한 것입니다. 태석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들은 원고를 정성껏 모시기 위해 아파트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김정우 변호사가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들이 원고 몰래 체결한 시골집 매매 계약서와 대출 계약서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물었어요. 이것은 원고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입니까? 태석이 일어나 답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노후를 위해서 질문에만 답하세요. 원고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원고의 동의 없이 부동산 거래를 진행했다는 뜻입니까? 그때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수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피고들로부터 부동산 중개를 의뢰받은 박정수입니다. 김정우 변호사가 물었어요. 피고들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님께서 동의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아버님께서 직접 반대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이 원고 몰래 진행하려던 여러 일들을 목격했어요. 박정수가 자신이 가진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계약서, 이메일, 녹음 파일까지. 태석과 수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두 번째는 보험 사기 고발건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진행하는 사건이었지만 민사소송과 연결된 사안이었어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정만 씨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허위 서명을 했습니다. 태석이 변명했어요.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피해자의 동의는 받았습니까? 그것은 답하십시오. 받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보험 가입 신청서의 서명이 피해자의 것과 다릅니다. 필적 감정 결과 피고인 태석이 대신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진도 조사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양원에 가라고 종용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만 답하십시오. 그런 말은 했습니다. 왜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까? 수진이 말을 못했어요. 진짜 이유를 말할 순 없었거든요. 세 번째 재판에서는 최유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성수의 과외 선생님 최유리입니다. 김정우 변호사가 물었어요. 피고들이 원고를 어떻게 대했는지 목격한 바가 있습니까? 할아버지께서 화장실 사용도 제대로 못하시게 하고 식사도 혼자 하시게 했어요. 그 외에는 성수가 할아버지와 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할아버지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했어요. 수진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피고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고용 관계입니다. 그럼 피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이유가 있겠네요. 유리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저는 진실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떤 분인지, 어떻게 대우받으셨는지 제가 직접 본 것들이에요. 마지막 재판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수가 법정에 왔던 거예요. 수진이 데리고 온 건 아니었어요. 최유리와 함께 온 거였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아이가 왜 여기 있습니까? 최유리가 대답했어요. 성수가 꼭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성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 욕 많이 했어요. 냄새 난다고, 아프다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안 아픈데 왜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일어났어요. 성수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지만 성수는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선물 줬을 때 엄마가 버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난 할아버지 좋아해요. 재판장도 변호사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1시간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또한 피고들의 부동산 매매 시도는 무효이며 생명보험 사기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요청한다. 정만이 이겼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어요. 법정을 나오며 정만은 성수를 안아줬습니다. 성수야, 고마워. 할아버지, 이제 다시 같이 놀 수 있죠? 정만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우리 많이 놀자. 태석과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어요. 그들은 보험 사기로 기소됐고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만은 그들에게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김정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니에요. 어르신께서 용기를 내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재국이 정만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정말 잘했어. 정만아. 정만은 아파트를 되찾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자신의 존엄성과 손자의 진심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법정에서 승소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만은 돌아온 아파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혼자 살기엔 너무 넓고 무엇보다 이곳에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재국아, 나 결정했어. 정만이 이재국에게 말했어요. 뭘 결정했는데? 시골로 내려갈 거야. 이 아파트는 팔고. 이재국이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렵게 되찾았는데? 이 집은 이미 내 집이 아니야. 내가 진짜 편안할 수 있는 곳은 시골이고. 정만은 시골집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라 손볼 곳이 많았지만 하나하나 고치는 재미가 있었어요. 이재국도 함께 내려와서 옆집에 살기로 했습니다. 정만아, 여기서 같이 늙어가자. 이재국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서울에서 그렇게 바쁘게 살 필요도 없고. 어느 토요일 오후 정만이 마당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을 때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성수가 최유리와 함께 찾아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성수가 달려와서 정만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성수, 언제 왔니? 선생님이랑 같이 왔어요. 아빠, 엄마는 안 왔어요. 최유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성수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괜찮으시죠? 당연하지. 고마워요. 선생님, 성수는 시골집을 신기해했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 진짜 집이에요? 그래. 할아버지는 원래 여기서 할머니랑 살았어. 할머니도 여기 계세요? 정만이 성수의 손을 잡고 사랑방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사진으로 남아 여기 계셔. 성수가 아내의 사진에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성수예요. 정만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성수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아빠, 엄마랑은 안 만나요? 정만이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어요. 아빠, 엄마는 할아버지랑 생각이 달라서 따로 살고 있어. 그럼 저는 할아버지랑 아빠, 엄마 둘 다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럼 둘 다 좋아해도 돼. 성수는 착한 아이니까. 최유리가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 성수가 요즘 많이 변했어요. 더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정말, 네. 할아버지가 계신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성수는 할아버지 옆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들은 손자의 잠든 숨소리가 정만에게는 최고의 자장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만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나 이제 당신이 부탁한 대로 했어요. 아내의 사진이 따뜻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당신 말씀대로 가족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원한 건 가족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정만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성수와 유리 선생님, 재국이, 이 사람들이 내 진짜 가족이에요. 그때 성수가 뒤에서 껴안았어요. 할아버지, 누구랑 얘기해요? 할머니랑 얘기하고 있었어. 할머니가 뭐래요? 정만이 웃으며 답했어요. 할머니가 성수를 많이 사랑한다고 하시네.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정만은 성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정만은 아주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엔 텃밭을 가꾸고 오후엔 이재국과 장기를 두고
저녁엔 책을 읽거나 성수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성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유리와 함께 때로는 혼자서도 왔습니다. 태석과 수지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지만 정만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느 가을날 저녁, 정만은 마당에 앉아 석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재국이 옆에 앉았어요. 정만아, 후회하지 않냐? 뭘? 아들과 며느리 일 말이야. 정만이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할 게 뭐 있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래도 가족인데. 재국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면 안 되는 거야. 내 존엄성까지 포기하면서 살 필요는 없어. 그때 성수가 유리와 함께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성수가 왜 또 왔어?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정만은 성수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이 아이 하나로도 인생이 충분히 행복했어요. 저녁 식사 후 성수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저희 반에 새로 온 선생님이 할아버지 얘기 들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말해줬어요. 그래? 네. 선생님이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정만은 웃었습니다.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다니 신기했어요. 밤이 깊어 성수와 유이가 잠든 후 정만은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유독 밝은 밤이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정만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남긴 마지막 부탁 덕분에 내가 누구인지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가족의 진짜 의미도 알게 됐고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아내가 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지킬 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도요. 정만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정만은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많은 돈이나 큰 집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었어요. 시골집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 불빛처럼 정만의 마음도 다시 따뜻해졌어요. 이제 정말 평화로운 날들이 시작된 것입니다.